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밀도와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에서 생겨나는 그런 현대 건축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 특색이 굉장히 강하고 그 지역적, 행정적, 법적, 그 뭐 수공예적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회 시스템과 사회 기반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건축이다. 건축은 결국 그 건축이 놓여지는 사회랑 떨어질 수 없는 태생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오브제로서 뭐가 더 낫게 생겼다 그거를 단적으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건축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건축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그 작은 현장에 한 인부들의 수십 명이 있었고 벽돌을 막 손으로 쌓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현장을 봤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이 좀 복잡해는 문제도 있었고 되게 부러운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사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건축가한테 치면 사실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순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미를 바라고 구축적 미를 바랬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못하게 되는 환경에 놓일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 진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자본이 부족하고 그런 예민한 기술력들이 아직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건축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칠레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일단 좀 크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조금의 어떤 거칠기, 러프함, 그 특정적인 사회에서 오는 어떤 질감, 아우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건축물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정교함의 끝에 있고 완성도의 끝에 있고, 그러면서도 그 지역 색깔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또 볼 때와, 또 이런 사회에서 그 사회적 특성을 갖고 이뤄내는 건축물들을 볼 때 막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뎁스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이라는 거를 택하고 제 건축의 길을 가는 선상은 쭉 원래부터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회나 제가 만든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각각의 경험들을 보면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새로울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흐름 속에서 당장 소화될 때도 있는가 하면 좀 나중에 소화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그런 단편적인 그 발생되는 경험들이 뭔가를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건축적 길이 있고 그 굵직한 길을 위해서 이런 도움들이 나를 더 자극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전 정신이 일단 강한 편이고, 그 좀 예측 불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겁은 없는 편이에요. 그 도전 자체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어떤 내가 걸어가는 길 위해서 그게 자양분이 될 수 있고 또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제 또 도전장을 던지죠. 우리나라 도시가 사실은 또 굉장한 규모와 시장성과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갖고 있어요. 어느 세계에서도 없는 현상이에요. 엄청난 밀도랑. 제 생각은 건축가로서 우리나라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시각을 그 가져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되게 바쁘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질문이 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질문이 생기죠. 그게 뭐 외부를 향한 질문이든 건축 작업의 내재적 내부 지향적인 질문이든, 질문은 항상 의미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고 나만의 우리만의 해석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게 건축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질문이 없는 건축이었을 때 건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아하는 뷰가 이쪽 저희 이제 건너편 건물에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 쪽을 좋아하고요. 이쪽 모형이 쌓여 있는 모습이랑 우리 사무실의 화분들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강하게 키워요. 대부분 저는 이렇게 죽기 직전에 물을 주고 죽진 않아 절대. 근데 살아 있으니까 그 나무 화분들이랑 저 뒤편에 이제 담쟁이 덩굴이 보여서 너무 좋고요. 저게 이제 사실 시간의 변화를 너무 잘 나타내줘요. 지금 한창 초록초록하지만 곧 또 단풍이 빨갛게 지고 또 겨울에 가지밖에 안 남고 사실 계속 사무실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 친구가 계절을 먼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수동에 올 때 이게 이제 예전 저의 친한 동료분이 도와줘가지고 이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칠까지 다 했었어요. 근데 이 보면 이쪽 다리 넘어서 보시면 결구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미팅 테이블이랑 작업 테이블. 성수동에서 있었을 때는 여기보다 사무실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요거 하나가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네네. 이거 제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네네. 이건 실크 스크린인데 제가 옛날 미국에 있었던 시절에 했던 작업이에요. 실크 스크린인데 팔려고 걸어놓은 겁니다. 틀어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턴테이블의 매력은 건축처럼 기다리는 데 있어요. 이게 딱 내리면 얘가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3D 프린트로 옛날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 패브리케이션 할 때 3D 프린트를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제 두상을 3D 스캐너를 해가지고 뽑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한국에 있던 허근희 소장 버리고 갔거든요. 붉은 펜, 붉은 연필, 그러니까 그것도 막 모델이 달라요. 이런 거 중요할 때도 있고 붉은 것들을 좋아해요. 붉은 연필을 좋아하고 사실 현장에 가서 바닥에도 스케치하고 벽에도 스케치하고 현장 바로바로 우리가 스케치와 그림을 그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의 나갈 때도 항상 연필이나 붉은 펜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